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나도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 지금 보이나? 예. 되네. 네. 좋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퀘스천을 할 겁니다. 아니야, 나 그냥 살짝 봤어. 나 책을 원래 안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어쨌든 저는 아예 안 봤으니까. 저도 안 봤어요. 네, 이게 저는 심리학 프로이드랑 칼 융은 알거든요. 프로이드는 우리한테는 되게 좀 익숙한 사람이고 별로 특별한 사람처럼 안 느껴지는 게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무의식이나 뭐 의식 이런 거에서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근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우리한테 무의식이 있고 또 더 원초적인 이드라는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이야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어려운 책은 안 읽는데 정신분석 입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이니까 계속 성향이만 나와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만둬 버리긴 더 버렸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있긴 있지만 무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연결이 쫙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그 2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언한 그런 심리학자이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이 모든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 근데 저는 아들러라는 사람은 관심을 전혀 안 가졌던 이유가 이 사람은 뭐 권력 투쟁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뭐 별 쓸데없는 이야기 하네 하고 넘어갔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서 챕터를 하나를 봤는데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뒷부분도 좀 터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러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감각이라는 거. 근데 제가 그 부분은 거의 내 성격상 전무하기도 하고 근데 필요한데 이 사람은 왜 공동체라는 거, 관계라는 이런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길까? 라는 게 좀 궁금해요. 챕터 1을 읽었으면 그게 이유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근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자식을 키워보고 내가 옛날에부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게 그 애들은 그게 문제더라고.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좀 터치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20세기 초반 사람이야. 뭐 1800 몇 년도에 1890년도에 태어났다든가 그때 일을 했던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얼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관계나 공동체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은 뭐냐 그러면 그냥 제가 첫 챕터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프로이드에 기반되는 그런 인과론적, 결정론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을 이 책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생활 양식, 용기, 관계, 공동체 감각은 제가 그냥 적어놨어요. 이 아들러 심리학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단어더라고요. 자, 그러면 됐고, 그러면 질문은 여기 책에서 이제 젊은 애 하나랑 철학자랑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약간 젊은이가 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철학은 당연하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람이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풀어나가면 대화식으로 하면서 이 아들러의 목적 문적에 대해 가지고 접근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다 읽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들러의 심리학이나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가 그냥 재밌게 봤던 부분만 할게요. 그러니까
세계는 주관적 세계랑 객관적인 세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저자는 주관적인 세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중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 그러면 우물물 예를 들면서 여름에 우물물은 미지근하고 좀 시원하고 겨울에 아니야 미지근하지 겨울에 우물물은 되게 차갑다. 근데 온도는 똑같이 18도인데 객관적인 사실은 18도의 그 우물물인데 여름에 우물물 온도가 틀리고 겨울에 우물물 그 온도가 틀리는 거는 우리의 주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세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만 넘어가서 저도 준비가 좀 질문. 질문. 그래서 그 객관적 세계라고 하면 18도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관적인 세계라면 나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실제로 온도감이나 색감이 달라 보인다라는 예를 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우물물이 똑같이 18도인데 엄청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그래서 헷갈려요. 밖이 추운데 우물물 만져보면 18도니까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네. 근데 그게 사실이야. 따뜻하고 차가운 거 사실이야. 근데 사실이 사실이죠. 사실이지.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치?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센서가 외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니까. 저는 그렇게 그래서 보죠. 그걸 주관적 사실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오케이. 그 세계라는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분명하게 실체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그런 실체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통과를. 그러면 이 주관적 세계라고 하는 건 그게 전제가 되어야겠네요. 뭐. 개인차가 있다. 크지. 그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 왜냐하면 얼마나 따뜻하냐, 얼마나 차갑냐,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평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여러 부분 중에 아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과론하고 목적론, 인과론은 쉽게 말해 결정론이라는 거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나가 왜 이러냐 하면 과거의 어떤 사건, 이 원인이 돼서 현재의 지금 나가 됐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인과론이고 결정론이고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 지금 성격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심리학 상담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라고 많이 그러더라고. 너가 이렇게 된 건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된 거야. 너한테 잘못이 없어. 그때 그 일이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 모습이 이런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딸도 심리학을 만나러 때 트라우마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너 그때 트라우마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목적론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은 이미 지나갔어. 그럼 뭐가 남았냐 그러면 그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존재로 있는 거야. 그래서 경험은 과거 거고 마음속에 있는 경험 기억만이 지금 우리한테 현재에 지금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왜 트라우마가 되냐 그러면 내가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거야.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미를 내가 자발적으로 부여하진 않았지만 그게 의미를 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럼 과거는 변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너한테 너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는 너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경험 기억이니까 그 경험 기억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달리하면 변화가 가능하지 않냐. 이제 요런 논리를 펴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그 예를 하나 드는데 이제 학대 과정에서 자란 청년이 있는데 방에 콕 박혀서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이야기가 대화 젊은 청년이랑 철학자가 있는데 그 생각해봐라. 학대 과정에서 발현했기 때문에 걔는 어릴 때 불우하게
자라서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걔는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 바깥에 나가려면 너무 불안하고 공포심이 일어나서 도저히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서 걔는 이제 그런 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목적론은 뭐냐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다. 얘는 목적이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이 아이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는 쪽으로 바깥에 나가지 않는 거고 얘는 바깥에 나가지 않기로 얘가 선택을 한 것이다. 목적이. 그러니까 불안하고 무슨 소리냐 불안하고 밖에 나가면 너무 불안하고 떨려서 못 나가는 거지. 아니 그거는 수단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이 설명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걔가 바깥으로 안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들은 걔한테 신경을 쓰지 않냐. 걔가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봐라. 그러면은 누가 걔를 신경을 쓰냐. 걔는 그냥 원업덤이 되지만 집에 있으면 only one이 되기 때문에 걔는 바깥에 나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고 그게 걔의 목적이다. 그 목적 때문에 수단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불안과 공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좀 헷갈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바깥으로 나오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해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그리고 두 번째에 또 한번 들어볼게. 좀 질문 있으면 해봐. 나도 사실은 요게 새로운 해석은 해석인데 조금 또 두 번째. 이제 요거는 과거 경험이고 감정. 근데 이제 젊은 청년이 또 이런 얘기. 당신이 그렇게 말이죠. 감정은 그렇지 않지 않나. 분노가 갑자기 팍 일어날 수 있지가 않냐. 일단 식당에서 종업원이 커피를 팍 쏟았을 때 내가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지 않냐. 그런데 이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 아니,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목적은 큰 소리를 내겠다가 목적이고 수단은 분노였다. 왜 그게 그렇게 되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큰 소리를 내는 목적은 내가 큰 소리를 내서 이 종업원을 굴복시켜서 나의 말을 듣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는 수단으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히 본능적인 반응이고 이거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어떻게 수단이 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드는 이유가 너 그 엄마가 자식한테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잘 이야기하다가 다시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분노를 내면서 애한테 마구 분노를 내지 않냐. 그거를 보면 실제적으로 분노는 조절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그것이 목적이 굴복시켜서 자신의 말을 듣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감정에 대해 가지고 인과론을 반대하고 목적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요청해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목적론하고 인과론 이 두 가지의 해석 방식이 있다. 어떤 A라는 사람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는 목적론, 하나는 인과론. 그래서 그쵸. 인과론은 예전에 어떤 가졌던 경험이 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근원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팩터다. 지금 결과가 예전에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의 경험이나 그 트라우마가 지금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전부다? 거의 전부지. 왜냐하면 오케이. 심리치료하고 원장실도 보면 항상 트라우마를 이야기하잖아. 너무 극단인데, 그건? 너무 극단이잖아요. 뭐 아니면도. 오케이. 오케이. 목적론은,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현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건 모두 다,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팩터이든 본인의 선택이다. 그치. 단지 과거의 어떤 경험을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어떤 웨이트
아니면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다. 자, 다음 예를 들어가면서 좀 들어봐. 거의 확실해. 거의 다, 한 80%는 맞은 거 같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결론이 났어요? 요게 이 사람의 이론을 펴 나가는 것의 시발점이야. 어, 그 다음에 관계 나오거나 공동체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까지는 이해가 또 안 되고 살짝 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봐. 요건 근데 심리학에서 이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어. 아들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자는 이런 식으로 아들러 심리학을 약간 색깔을 좀 입힌 것도 있긴 있을 것 같아. 나는. 저는 요새 왜 유시민이 갑자기 인문학자에서 자연과학에 심취했는지 알 것 같아, 이제. 이걸, 그 사람은 자연과학을 도구로 이야기하는 거지. 인문을 이야기해서 자연을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논리를 가져가서 인문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람. 인문에서는 더 이상 그 쓸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훨씬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과학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요, 신원적 조치 내과에 가면 집에서 혈압을 재면 130에 80이에요. 대부분이 135에 85. 근데 신원성 내과를 가면 항상 150에 100이야. 측정기구가 똑같아? 이 혈압계가 다를 수는 없죠. 아니, 손목에 하는 거랑 이거 그 옛날 거랑 달라. 그 정도 차이 나지 않아요, 요새. 그 정도 차이 나면 오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신원성 내과에서는 저한테 혈압약을 더 세게 처방해주는 적이 없어. 그냥 항상 혈압 괜찮습니다 이러고 보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땐 제가 혈압이 맨날 150에 100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릴 때 병원이 그렇게 친절한 곳이 아니에요. 어린애들한테 주사 맞는 곳, 무서운 곳, 힘든 곳, 한번 울고 나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몸은 반응을 해요. 그건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신원성,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하고 저는 잽니다. 집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 나오세요? 130,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드시면 돼요. 혈압약. 더 안 드셔도 돼요.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목적론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의지로 자율신경계까지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그게 자율의지라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아. 자, 여기서 하나가 있는데, 경험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에 경험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게 지금 내 속에, 마음속에서는 이게 실체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론의 저는 포인트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너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의지는 아니지. 의미를 부여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내가 김 박사한테 질문. 예. 목적론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해서 본다면 예.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높아지는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목적론으로는 저는 그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인과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트라우마.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만약에 이제 해본다. 네가 컨트롤할 생각이 없지. 목적으로 만약에 아니요, 컨트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모든 고혈압 환자는 모두 다 그럴 거래요. 왜냐하면 약 처방을 받기 싫으니까. 숨을 고르게 쉬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잔숨을 쉬어보기도 하고, 이러면 심장 박동에 좀 적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걔가 이제 꽉 조였다가 뚝 떨어질 때 팔을 이쪽으로 늘어뜨려 볼까? 뭐 이런 별걸 다 해봐요. 저 스스로 트라이를 한 300번, 40번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혈압이 높으십니다. 노력 안 했다는 얘기거든. 나 운동 쇠가 빠지게 했는데, 줌바를 쇠가 빠지게 쳤는데, 내 노력이 무일푼이 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조절하고 싶으면 안 돼. 그냥
높아. 그냥 높아. 그렇지. 네. 오케이. 그래서 저 목적문 벌써 깨졌네요. 제가 볼 때. 내가 아주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요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네. 기질과 성격, 얘가. 근데 기질이나 성격은 변화되지 않는 거지 않나.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있는 건데.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러면서 나는 바깥에 안 나가고 홀로 있다. 네. 나는 어렸을 때 뭐 둘째로 자라나서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도 안 들고 내 친구 보니까 쟤는 화목한 가정에 사랑도 많이 받고 정말 쟤처럼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당신은 자신의 단점에만 집중을 하고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과론에서는 기질은 선천성이랑 환경에 의해서 이미 이제 결정이 난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신은 그게 아니다. 그 기질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바깥도 안 나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냐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관계에서 상처받는 두려움이 당신 속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야 바깥에 나가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불만은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측도 되고, 그리고 내가 도전해야 될 만한 그런 부담감을 안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안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저자인 것 같아. 기준은 선천성과 환경과 선택. 여기서 선택이나 목적이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야기는 이런 거야. 경험이 있는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그것이 나한테 주관적인 세계가 된다는 그건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기질이나 성격조차도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변화될 수가 그러니까 의미가 변화되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험이 있는데 경험은 과거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건 경험 기억인데 경험 기억은 우리가 부여한 의미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 의미 부여를 변경시킨다면 그것까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존재하는 그 실체가 변화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친구처럼 바꿨으면 좋겠다. 나는 저런 성격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목적론에서는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다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당신이 만일 Y가 되고 싶다고 하고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거는 긍정적이다. 열등감을 조금 느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다. 그래서 근데 그런 당신을 받아들이고 그런 부러움을 힘으로 인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변화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당신은 괜찮아지겠지만 근데 이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무엇이 주어진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를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질과 성격에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 부분은 내가 되게 재밌게 읽었는 건데 요건 설명을 잘 못했네요. 그 다음 부분은 뭐냐 그러면 작가 지망생이 있어. 이 사람 직장에 나가는데 한 줄도 못 적어. 근데 내가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내가 글을 적고 그 응모를 해서 그걸 할 건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쓰지 않는 게 목적이다. 왜냐하면 이대로의 내가 더 편한 거야.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글을 썼는데 낙선이 될 수도 있고 글을 쓰려고 했는데
글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글 쓰는 재능이 없는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근데 자기가 만약 글을 쓰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나는 글을 쓸 만한 능력이 있고, 시간만 있으면 나는 또 당선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야 글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의미 부여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의미 부여가 아니고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생활 양식은 뭐냐 그러면 의미 부여의 포괄적인 모든 것, 실제적으로 내 세계관, 뭐 내가 행동 양식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포괄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생활 양식이라 그러는데, 생활 양식을 왜 선택하기를 두려워하냐 그러면 이대로가 편한 거야. 좀 불만스럽지만 예측이 가능해. 그리고 그럭저럭 살아갈 만해. 그리고 내가 상처를 적게 받아. 이미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양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면 불안하지.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차마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들러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용기 그 심리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신이 만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이 저자는 지금의 생활 양식, 지금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고는 이거를 버려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한 번만에 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활 양식, 그러니까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내가 새로운 애리투드로 살아가려면 용기를 하고 선택을 해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첫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대로가 그냥 괜찮아. 죽을 고생은 아니야. 그냥 불만을 있을 때 예측 가능, 대처 가능. 그냥 오래된 차, 뭐 그냥 끌면 되지. 근데 새로운 생활 양식은 선택을 안 해. 왜? 좋게는 보여. 근데 불안해. 예측 불가능하고 버려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실제적으로 그냥 불평불만은 있긴 있는데 그럭저럭 살만은 해. 그래서 나의 목적은 내가 그것만 되면, 그래서 어릴 때 환경이 이랬더라면, 내가 시간만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만 되면 럭만 있었더라면.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것만 있었더라는 말은 나는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가능성도 있고. 나는 근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재능이 없다거나 내가 실제적으로 억물렸는데 떨어진다거나 여기에 대처할 만한 그거를 감당할 만한 두려움이 더 강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집콕 그냥 살아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활 양식이라는 게 이 아들의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해. 생활 양식이 그냥 모든 면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든 포괄적인 그런 거 있지. 세계관, 뭐 인생관, 행동 양식, 계획 짜는 거,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거를 생활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라에서는 이 생활 양식을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은 없어진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경험 기억을 새롭게 재편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요거는 내가 아주 부분적인 것만 이야기한 거야. 이 사람은 아들러는 그러니까 내면의 고민은 없다고 말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 감정, 무의식 이런 것들은 다 조화롭게 돼서 총체적인 인간이라서 내면적인 문제는 없고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중에 이제 그 이론을 발전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부분은 내가 터치하기는 되게 힘이 드는 거거든. 근데 나는 요거를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런 책을 안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되게 심플하거든. 의미는 없다. 네가 찾아봤자 그건 네가 만든 의미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 무의미나 의미나 그건 네 의미지.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사람
그 1장밖에 안 읽었지만 좀 관심이 있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가냐 그러면,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만 공동체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있고,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본능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 스스로 있지만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으로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 라이프의 의미를 내가 찾는 그런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의미 없이 태어난 내가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나중에 그 이론을 전개시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는 아주 이렇게 되게 매력적이라 가지고 계속 조금 읽어볼 생각이야, 사실. 질문 이상. 아우, 힘들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지. 챗GPT 도움으로 이만큼 했어. 용수 형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일단 어렵네요. 아, 내가 설명을 못해도 좀 어려워. 원래 책은 되게 쉬웠는데. 아니요, 그 실질적인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구나, 아니면 어떻게 지금 되는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선뜻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일단 그래도 저는 얘의 해석이 이런 말 하긴 건데 나는 요게 정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방 안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애는 나는 나가고 싶지 않은 게 이 애는 목적이야. 그래서 그냥 불안감을 수단으로 만든다는 그런, 지나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도 그러고, 분노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분노를 아닌 것 같아. 나는 분노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분노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뜨면서 좀 속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 저는 사실은 인과론적인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서도 그러고 내가 들었던 것들도 뭐 사람 성격 안 변한다. 그리고 이혼한 가정에서는 걔도 또 이혼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하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인과론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거 보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목적론자죠? 아들러 자체가 목적론이야. 예.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목적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안 읽어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이제 시혁이 형님한테 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첫 번째 임프레션,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구나. 한국 사람이? 예. 두 번째, 이 사람 졸라 꼰대다. 꼰대다. 예. 약간 뭐 일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읽기 싫은 적도 있긴 했었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 이제 저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구나. 왜냐면 되게 유교하고 맞아요. 유교? 예. 사람을 통제할 때 쓰는 좋은 수단이에요. 뭐가? 그래서 목적론은 결국에 보니까 어떤 결과든 다 그 사람에 의한 선택의 결과예요. 핑계를 댈 수 없어, 과거에 대해서. 다른 변수에 대해서. 어쨌든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죠? 아니야. 생활 양식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실제적으로 네, 내가 자기가 듣기로는 생각을 바꿔서 실제로 밖으로 나가기로 했으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냥 안 나가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도 약간 결정론이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 10살 때 아주 탄탄한 생활 양식이 형성이 된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게 20살 먹은 친구나 25살 먹은 친구한테 적용을 했을 때, 결국에 이제 한 사람을 비난하기 굉장히 좋은 이론이다. 누군가. 그래서. 그치.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기 되게 좋은 이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론이거든. 내가 부모 세대한테 매일 들었던 이론이기도 하고. 어떤 거? 야, 의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의지가 아니야. 이건 생활 양식을 야, 네가 생각을 좀 바꿔. 생각을.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된다고 생각을 해. 노력을 해, 노력을.
이거 연장선상처럼 되게 느껴져요. 오케이. 계속 그 이야기한다. 두 번째, 되게 꼰대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의 행동 방식에 이야기할 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그 꼰대 기질. 그래서 자식 세대가 보기엔 그냥 꼰대야.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저 사람의 결론은 내가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내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그렇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이 결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아. 되게 꼰대야.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난 대화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제가 들었을 때 이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저를 빗대어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목적론은 저는 깨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깨졌어. 아까 고혈압도 깨졌고, 사람들이 이 니코틴 리셉터를 몰랐을 때요, 예? 담배를 의지로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영이 엄마도 숱하게 얘기했고, 우리 어머니도 얘기했어요. 의지가 약하니까 못 끊지, 등신아. 네가 생각을 바꿔야지. 저 못 끊었어요. 패치 붙이고, 그 다음날 태우고, 숨어서 태우고, 화장실 뒤에서 태우고, 롯놀박스 뒤에서 태우고, 쓰레기버리러 가서 태우고, 3일 안 태우고, 한갑 태우고, 그날 밤에 토하고 또 태우고, 아, 나는 의지가 등지는 놈이 됐구나. 그리고 챈틱스를 먹었어요. 니코틴 리셉터 이니비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한 6년 됐죠? 두 가지 태웠어요,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태우는 거를 시학이 형님이 그 회사 부도났을 때 본 거고, 6년 동안 두 가지 태웠어, 두 가지. 두 가지도 태워도 별 맛도 없어. 그래서 안 태운 거예요. 맛있었으면 태웠겠지. 그렇게 땡겼는데. 저는 20년 동안 담배를 못 끊을 줄 알았어.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건 바이올러지다. 아니, 이게 그건 심리적인 게 아니야. 그건 동인데 바이올러지인데, 네. 근데 너가 목적론이 또 맞을 만한 것도, 그러니까 오늘 목적론을 들었기 때문에 목적론을 맞을 만한 그런 예도 생각나지 않아? 나는 아니, 생각이 나. 목적론이 맞을 만한 예를 찾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이론이잖아요. 이론이지. 목적론이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이론에선. 아, 왜냐하면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안 맞으면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만 한번 이야기해봐. 물론 요즘에는 아니, 심리적인 요즘 문제가 세대는 아니고 음, 저는 대부분의 행동 방식은 다 이 케미스트리라 그러는 거지.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가 섞여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고집불통이었어요. 소리도 크게 지르고. 저만 보면 소리를 질렀어. 우리 아버지만 보면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밥상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관계가 악화가 돼서 가스통으로 불을 질렀어, 집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살 수 없다, 한 집에서. 정말 대단하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요, 귀가 안 들려서 알아듣지 못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계속 크게 얘기해요. 바보 취급당하거든요? 귀가 안 들리니까. 아니,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왜 쌩까? 내가 얘기해도 저 사람 고집 무지하게 했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 저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왜 안 가져와? 그런데 내가 안 들려라는 걸 의식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크게 얘기하면 또 들리니까. 이 데시벨이 내가 살아온 데시벨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대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그냥.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해놓고 자꾸 뭘 안 했다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리니까 자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소리는 엄청 키워.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유전적으로 우리 집은 귀가 안 들려. 약해. 근데 다영이 엄마가 저보고 맨날 그래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 저거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들리거든요. 못 들었거든. 야, 난 못 들었어. 그러면 장난해? 나랑 싸우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와요.
아니, 안 들린 걸 어떻게 해요? 설명하기를 포기해요. 한 번, 두 번 하면. 기질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이오로지컬 디스이구나. 장애잖아, 일종의. 상당히 마일드한 장애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캐치업하지 못하는. 근데 이게 기질이 돼버린 거예요. 고집불통에, 화가 많고, 다른 사람들하고 융화하지 못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저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인과론이네. 인과론은 아니죠. 인과론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잖아. 그 지배하는 거잖아.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 게 아니죠. 바이올로지컬 케미스트리컬 리액션이 현재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지, 과거가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 그거는 좀, 그리고 이제 좀 더 심각한 예를 제가 본 건 자살이에요. 자살은 조금 익스트림 케이스. 자살도 잘 모르겠다. 자살, 젊은 친구들이 자살을 할 때, 음, 디프레션, 우울증, 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에 나가고 싶지 않으니, 뭐 이 정도의 적이 아니에요. 내가 저 일을 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결국에 내 목숨을 버리잖아. 야, 그걸 의지로 못 이겨내? 이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청소년 애들이 우울증 겪고, 트라우마 겪고, 이래가지고, 나 정신과 상담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싶어. 애들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카운슬러의 상담이 필요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고등학교 이슈 보는 애들, 학원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에게 우리가 여기 그 뭐야 윈스턴 처칠이나 아니면 여기 우리 학군 우튼 학군 다니는 애들도 매년 자살하는 애들 둘셋 나오잖아요. 걔네한테 부모 세대가 쉽게 하는 얘기가 정신력이 나약해서 그래. 그거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애들이 약해, 요새 애들. 약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컴플렉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컴플렉스로 몰아가잖아. 이게 열등감이나 이 사람이 열등감이 이 사람이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근데 열등감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계속 의미를 가다 보면은 도착 정세 비슷하게 컴플렉스로 된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의 지금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골을 파고 그게 컴플렉스까지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얘기인데 그 부정적인 면을 아니, 정당이 아니라 의미 부여를,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루트로 쭉 가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골자가 돼가지고 병적인 된 거를 이 사람이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쪽으로 계속 디벨롭 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인텐션을 가지고 디벨롭을 한다는 거거든. 지금 이 목적론에서 보면. 분명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는데, 얘는 선택을 하지 않은 거지. 선택을 그쪽을 안 하고 계속 그걸 그치. 내가 육체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결국엔 목숨까지 버린다라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으로 따지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죽일 만큼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심리학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고 봐요. 근데 나는 그 과정은 이 목적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들어.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봤거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중에 그거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너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론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이론을 자칫 일반화 해버리면, 아이들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지, 이제. 이게, 지혜를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너는 왜 밥을 안 먹어? 너는 왜 거식증이야? 네가 먹으면 되는데 네가 그냥 네 마음속에서 이걸 거부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계몽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아.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관계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아니, 목적론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형님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저는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제가 받은 소감이 그렇다. 그래서 저는 딱 이걸 형님이 이제 딱 마무리를 했을 때, 첫 번째 이거 딱 꼰대구나 이게.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이론이구나 이게. 나는 이 이게 사장하고 되게 맞아요. 근데 이게 좋았던 게 뭐냐 그러면 정신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거든. 너는 잘못이 없다. 과거가 그렇게 됐어. 과거에 영향이 너를 이렇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너한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야. 너는 희생자라는 게 최근에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런 트라우마 이론으로 가더라고. 근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냥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는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여기가 좋으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상담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TV에서 나오는 몇 개의 극단적인 쇼 프로그램의 어떤 아니,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요게 그러니까 왜냐면 기독교 심리학이 있거든. 근데 기독교 심리학에서 그러더라고. 이게 세상 심리학이라 진짜 다른 부분들이 세상 심리학에서는 일단은 트라우마 이론이 굉장히 세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로 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라서 너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너한테 잘못이 있지 않는 거라서 위안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프로이드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어떤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어릴 때의 경험, 유아의 경험, 엄마를 사랑했던 경험, 그래서 아빠를 적으로 여기고 뭐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아디푸스 같은 거. 그게 컴플렉스라고. 네. 뭐 용성님 어떻게 제 반론이 어때 보이시나요?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긴 한데, 디지털 관점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니,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 봐. 왜냐면, 그러니까, 단정화 하잖아요. 부모들은.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 얘기를 한다면. 네, 또 나는 한 가지. 부모들이 단정을 안 한다고, 너 영찬이가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어쩔 줄을 몰라야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 아니에요.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저는 제 친구들도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아, 그래? 일단 얘 인하대 의대 갔으면 좋겠어. 네, 근데 성적이 안 나와. 너 이래가지고 의대 가겠니? 너 의대 가고 싶다며. 너 지금 수능에서 이거 점수가 안 나오잖아.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거랑, 야, 이씨. 네가 노력을 들였다는 이야기로 종결이 되게 돼 있어요. 걔가 받는 입장은 그거예요. 그냥 내가 부족해. 많이 부족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부족하고 나의 책임이라는 거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거는 걔한테 열등 컴플렉스를 일으키는 그거야. 경쟁에서 계속 네가 못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 목적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성적의 부진이라 아이의 학습 태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결국엔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 너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어때? 너가 너 자신을 생각할 때. 네. 그러니까 부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심리학적으로 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담배 가지고 한번 경험을 제대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혈압 요새 재면서도 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트라우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혈압은 계속 높이 뛰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내가 이게 프리텐딩 하거나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이런 거죠. 회사가 부도가 났어,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백수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어딘가에 이제 일용직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제로. 그러면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게 제 의지일까요? 시간도, 그게 판단이 될까? 하는 게 좋은 걸까? 안 하는 게 좋은 걸까? 아니, 사람이 돈을 벌으면 해야지. 뭘 보는 생각해. 관점에 따라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야, 우리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야, 네가 돈을 그렇다고 안 벌면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 이게 이제 형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시각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듦과 역경이 있더라도 저는 김 박사님 믿습니다. 극복하세요. 좋은 결말이 있을 겁니다. 자잘한 시련에 흔들리지 말란 얘기라고요. 제가 리테일을 포커스하는 건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 회피해요. 조금 힘듦이 닥쳐왔으니 실에게 도전했던 그 마음이 어디 가고 회피하는 거야. 사람이 꿈을 목적을 가지고 액션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뤄내야지. 다 했어? 할 수 있는 걸? 네가? 정말? 근데 뭐 돈 좀 부족하다고 리테일 가서 언제 어떻게 돌아올 건데? 제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혼재돼 있어요. 뭐가 옳은 길인가는 없어요. 과거의 경험이 저한테 그거를 결정해주는 그런 인과론이나 결정론도 아니고 이건 매 순간순간 제가 가지는 어떤 고민이에요. 만약 어너더 찬스가 분명히 3개월 후에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저기로 정직으로 레귤러 인플로이를 한다고 해서 하고 그걸 포기해 버린다면 이게 나에게 정말 좋은 바른 선택이었을까? 아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서 굴복하는 게 맞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고 또 아니 그것이 안 됐다고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인생을 의미 없게 계속 한탄만 하면서 지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출발을 할 것인가? 지금 50이라도 처음부터 비기닝에서 어느덧 다른 영역에서 출발할 거니. 이것도 미워하려면 되게 좋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그래서 형님이 너는 어때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20살 때는 뭔가 저기 있었어. 나도 유교 사회에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시련이 닥쳐도 이겨내야지. 참아내야지. 근데 30이 돼서 조금 달라지고 미국에 와서 달라지고 또 데이빗 랩에서 사이언스를 하면서 달라지고 테라이면 하면서 또 달라져요. 옛날 같으면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테라이면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위험하다. 그죠?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 네.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야. 난 그런 직원이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 이제, 지금은. 제가 솔선수범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제 모든 걸 바쳐서 이 회사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 회사에. 그때 모양에. 그럼 그 사람을 자르면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안 자르고 그냥 두면 회사가 위태롭게 되는 거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계속 끌려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를 창업할 때 50대 50 동업은 안 되는 거예요. responsibility를 가져가는 사람은 responsibility를 가야 되고, responsibility를 안 가져가려면 그만큼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게 회사의 밸런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는 관점에 다 틀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두 가지 이론은 이미 아웃데이티드에 있는 이론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우리 유시민 씨가 그래서 늦게 자연과학이 심취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김 박사님, 김영수 박사님은 특별하게. 근데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왜냐면 깊게 일단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아까 목적론하고 인과론에 대해서. 왜냐면 글쎄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문제의식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나눠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복합적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뭐 인생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들어가 보면, 뭐 지금 김 박사가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언제나 인생은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는. 근데 그 선택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런데 뭔가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가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 정치인들이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나라당 사람들이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약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런 데는 저는 치명적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약자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폭력이 있거든요. 뭐 강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으면서 자랐다든지 아까 이제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릴 때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현재를 지배하는 거는 목적론에선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이 지정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경험하고는 사실은 디파티드 되어 있는 또 다른 이벤트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카가 만약에 있다 쳐봐요. 엄마가 맨날 다리미로 나를 찢었어. 그래서 나는 옷을 벗을 때마다 그 스카가 계속 보여. 그리고 여름마다 계속 가려워. 이제 피부가 신축되지 못하니까 남은 흉터가.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만남이 기피하게 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으니. 그리고 만약에 얼굴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얼굴을 들고는 잘 못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찬스들을 놓치게 되겠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 법에 채용할 때도 베테랑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핸디캡이 있었냐 없었냐, 묻는 이유가 그 사람들 포션을 무조건 줘서 실제로 사회 일원으로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강제적인 어떤 참여 법률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멸시를 받을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요새처럼 AI에 고나 개나 소나 다 뒷방으로 밀려서 잡을 잃는 이런 시기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파워를 가진 자와 파워를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극명해지는 시대니까. 좀 재산이 있어야지 파워 있겠어요? 없어요. 재산이 200조, 200억, 300억 단위로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자가 한 달에 2천 이상은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뭔가 자유롭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세상이에요. 난 잡이 없어도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벌이가 돼야 되니까 모기지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보호장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목적론은 좀 다르죠. 디파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이라도 뭔가를 바꾸면 그 사람의 어떤 thinking 하는 방식을 바꾸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로부터 출발하니까 피해의식이야 너의. 그거 버려. 그러면 다시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도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나는 이게 좋았어. 그냥, 이게. 네, 그래서 그냥 형님, 네, 저 꼰대라는 건 옛날부터 알았잖아요. 꼰대시구나. 왜냐하면, 목적을 이렇게
사기칠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그리고 어쨌든 시도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간에 사람은 변명을 하게 되고, 변명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세월을, 근데 나도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웬간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그냥 고물차라도 그냥 새 차 낼 돈 안 타고 그 차 그냥 사고 나기 전까지 모는 게 나한테 편하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할 수 있어. 그리고 돈만 있으면 새 차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나는 그래서 좀 괜찮았어. 그래서 용기라는 게 생각보다는 라이프를 살아가는 데는 되게 중요하구나. 용기의 경험을 한 번씩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긴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어,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면 될 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요즘에 이런 말 하는 건데, 2000년 전에는 철학이 난리를 브루스를 지키고, 18세기는 18세기도 철학이었죠. 그 다음에는 심리학, 물리학. 그러다가 요즘에는 대뇌를 하는데, 그냥 한 파트라고 생각이 돼. 이게 모든 걸 지배하지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나오는 거야. 지금은 진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 대뇌 생리학에서 한마디 나오면 그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동의는 하긴 하지만 그냥 이게 전체는 아닐 것 같아요. 사람 마인드나 케미스트리랑 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으로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입니다. 어, 재밌었어요. 난,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나도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책을 처음 읽어봤다, 진짜. 저는 좀 철진한 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컨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처진한 생각이라고? 나는 처음 봤는데, 이런 생각. 저는 바이올로지 하면서 이런 철학은 별로 저는 철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프로이드도 그렇고. 근데 그게 메인인데 뭘 심리학 치료 가면. 아닐걸요? 그 형님이 너무 아웃데이트드 돼 있다는 생각도 한번 의심해 보세요, 형님. 생각보다 심리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은 안 됐어. 막상 그러니까 가보면. 심리학이 발전이 되지는 않았는데 심리학적으로 치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약으로 치료를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약으로 네, 하는데, 네. 그게 진짜로 안 좋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 약으로. 용병이 힘들어. 지금 주무셔야 돼. 어, 잠 좀 자자, 그래도. 예, 아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한 주 쉬어볼까요? 너무 힘든가? 우리 강행군화 해서? 괜찮아요. 예? 나는 상관없어. 시간만 좀 줄이자고. 그래, 우리 그리고, 진짜 3시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12시에 딱 맞추는 걸로. 시간에 이제 우리 룰을 좀 정하시죠. 음. 그래서 1시간 반만 하는 걸로 할까요? 무조건? 12시까지. 그게 2시간이잖아. 어. 갑자기 확 줄인다 되는 건 아닌 거고, 12시까지 딱 줄이는 걸로 딱 하자. 자, 그러면 근황 토크는 한 사람 앞에 10분씩 음. 해서 30분만 하고 나머지 주제를 하는 걸로 하시죠. 음. 자, 그러면 다음 주 누구죠? 전가요? 네, 다음 주 벌써 영찬이라고? 오. 접니다, 저. 아, 음. 어떻게, 그거, 뭐 하시면 좋겠어요? 뭐, 지금 보니까, 어, 글쎄 아주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정하진 그럼 않았고. 알려주세요. 어? 제가, 알려주세요. 저희가 공부하고 들어야 되는 게 있으면. 예, 예.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뭐, 책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근데 뭐 책은 워낙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설명들을 잘 해놓은 거라, 우리가 뭐 굳이, 일단 본인이 소화를 하려면 직접 읽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어떤 걸 해야 될지. 음. 음, 그리고 나서 저는 연락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책을 하나 읽고는 있어요. 음, 너무 좋아. 부럽다.
저도 버스 타고 다녀요, 요즘. 아, 책 이름이 뭐냐면 응. 이거예요. 안 보여. 오케이. 오, 예, Being Mortal이라는 책인데, 아토, 영어로. 영어 공부요. 가완드? 예, 의사예요. MD예요. 응, 예. 이 베스트셀러를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빅모탈. 뉴욕 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원에 한번 뽑힌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부제가 사실은 모든 내용을 말해줘요. 안 보여. 안 보여. 글자가 안 포커스가 보여. 안 맞아. Medicine and what matters 오케이. In the end. 메디슨은 우리가 항상 인디엔드를 at the end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응, 치료는. 근데 이제 at the end에서 메디슨은 뭐를 해야 하는가가 이제 저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필로그만 읽고 있는데 에필로그가 벌써 책의 3분의 1을 차지하긴 하는 4분의 1을 차지하긴 하는데 응, 이제 자기가 인턴 때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응, 마누라가 죽었어. 응, 그래서 자기도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이 전이가 됐어요. 폐암인가가 되는데 나이는 83세 정도 돼서 많이 사셨어. 아저씨가. 근데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신경을 눌러. 그래가지고 아파. 그래서 이 수술을 하려면 여기를 개복하고 여기를 드러낸 다음에 신경의 일부를 또 절제해가면서 암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고통이 좀 덜하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이걸 안 하면 고통은 좀 있지만 좀 살 기간이 좀 더 증가할 수도 있어. 와이프가 죽을 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와이프가 죽을 때는 수술을 안 하는 걸로 단호하게 이 아저씨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당했을 때 수술을 해달라고 사인을 했어요. 응. 음. 그래서 의사는 알아. 이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사람의 수명을 줄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줄였고 돌아가셨어요. 설명을 했어. 환자한테. 환자는 수술을 받고 싶어요. 그래도 환자는 뭔가 판타지가 있는 거죠. 나는 익스트림한 예외 중에 2%에 들어갈 수 있어. 98%다 그렇게 죽겠지만.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의술이 발달하긴 했지만 어떤 게 죽음을 존중하는 자세인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산 건 한국 투자받으러 갈 때 샀었는데 2년 전에. 왜냐면 IND 하면서 내가 만든 제약이 환자한테 가는데 도대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짓인가? 이런 퀘스천이 갑자기 생겼었어요. 내가 환자를 위한 것인가? 내가 돈 벌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어떤 욕망, 과학자로서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욕망이 사라져서 하는 것인가? 이게 뭔가 내 행위가. 이런 게 불분명했었던 시기이고 투자받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사람을 고치겠다고 시작한 일이. 근데 이거는 뭐 요새 책을 읽고 있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나도 책 너무 안 읽는 것 같아. 정말 너무. 책 한 번 읽었는데 옛날에 무협지 있던 실력 나와요. 한 어, 방에 쭉 가. 어, 좋아. 영어 책 좋은 것 같아요. 네, 영어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캐블러리 이런 거 안 봐. 모르면 넘어가. 응. 네. 이제 짬바가 있어서 그런지 문맥으로 그냥 대충 읽어도 내용은 거의 90% 이상 들어와요. 음, 네, 그래서 우리 영수 선생님 이제 너무 졸린다. 예. 그래서 네, 혹시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단톡방으로 알려주세요.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저거를 요거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에 스트리밍 리퀘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프로를 받아야 돼. 그 시간에 스트리밍하겠다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셋업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요거 녹음한 거는 제가 한번 시범 삼아 올려볼게요. 음.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계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